자, 그러면 군전제도를 이제 볼게요. 자, 아까 이제 북의 군전제와 당의 군전제를 이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이 이제 호족대 대토지 소유 금지, 그리고 국가재정 기반 확립, 항우지 개간, 농민생활 안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의 군전제, 당의 군전제 차이점은 이 지목에서 있어요. 지급 대상하고. 첫 번째 지급 대상을 보면, 북의 군전제는 성인 남녀, 소, 노비, 노동력 기준을 했고 이제 지급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늦냐면 소와 노비까지 지급했는데, 소와 노비까지 지급한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호족들의 이제 대토지 소유를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족대 대토지 소유 금지한 게 무슨 거 좀 많이 상충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소와 노비를 이제 기준을 삼아서 호족대 토지들을 기존의 토지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지는 뭐냐면 그 지향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기존의 토지들을 인정해주고 소와 노비들 기준에 편입시키면서 인정해주고, 국가가 대토지 소유를 관리한다. 호족대 토지 소유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호족들이 이제 소와 노비 같은 것들을 이제 기준을 집어넣어서 호족대 대토지 소유를 관리와 통제한다. 근데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 예전에는 호족대 대토지 소유를 대토지 자체를 건들지 못했잖아요. 근데 국가 권력이 이제 와가지고 나름대로 인정은 해주지만 또 관리해준다, 통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당나라 군전들은 성인 남성들만 대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의 군전제는 또 지목도 다른데, 자, 일단 노전, 상전, 배전, 마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에 반 당의 군전제는 영업전, 구분전, 관료전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내용은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북의 군전제를 이제 볼게요. 북의 군전제 목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운환 이후에 이제 그 하북 지역의 토지 항폐화, 인구 감소 이런 걸 통해서 토지와 노동력 확충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의 기독권을 인정하면서 아까 전에 대토지의 사회화 억제해서 국가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 다음에 유목경제에서 농경경제에 전환하면서 유목민족으로서 이제 한민족의 지배과정이 나타난 제도였고요. 무정부의 혼란한 상태에서 국가권력 확립 과정을 통해서 통일왕조를 설립할 필요성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군전제를 실시했다. 이념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중국의 정통 왕토 사상에 입각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정전제, 뭐 정가전제, 한전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실시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어받았고, 두 번째는 선비족 토지 공유 및 군분 시전 이런 것들인데, 선비족들은 예전부터 토지보다는 이런 그 사람을 더 중요시했죠. 토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유목민족이니까. 이제 선비족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족화되고 농경민족화 되면서 이들이 이제 유목민족인 어떤 체제가 농경민족 체제로 옮겨가면서 유목적인 습관이 농경적 습관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토지도 유목국가 시대 때 선비족이 유목생활할 때도 그 유목생활할 때도 뭐냐면 양극화 형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나눠주죠. 소나 그다음 말이나 양 같은 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왜냐하면 나눠주지 않으면 부족이 국가가 해체되기 때문에 그 공유정신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선비족도 이제 농경화가 되면서 예전의 습성을 완전히 버린 걸 못해. 그래갖고 토지도 누가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그렇게 예전에 유목경제처럼 소와 말이나 이런 것들 나눠주는 것처럼 토지도 나눠줘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이제 뭐냐면 군전제에 반영이 됐다. 인륜적으로. 그 다음에 군전제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그 지급 및 한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분분하고 일정한 연령이 되거나 사망 시에는 한수한다. 그래갖고 이제 국가에 의한 토지 지배를 간철시킨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거기 개구 수준에서 배분은 뭘까요? 개구 수준은 뭐죠? 머지를 세서 뭐죠? 그 토지를 나눠준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가전법 개혁할 때 초창기 때 그 가전법 개혁안이 뭐예요? 개구 수전이란 말이 있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한계도 있다고 했죠. 그 노동력에 따른 지급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소나 노비가 많은 귀족들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귀족들에게 대토지 소유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가가 예전에 관리 못했는데 관리 통제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거기 보면 그 지목 중에 뭐 노전이니 상전이니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노전과 상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학계에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사료 그대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 사료에 보면 노전은 주로 단년생, 그러니까 1년생이야. 1년생. 그 다음에 상전은 그 다음에 단년생. 이렇게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노전은 이제 1년생이기 때문에 한수가 금방 가능하죠. 왜냐면 보리나 뭐 밀이나 쌀 이런 것들을 지으면 1년 단위로 짓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수가 가능해. 1년 끝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고 국가가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상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연생이라는 거야. 단연생. 단연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뽀록나무 같은 경우 있죠. 나무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1년 가지고 안 되죠. 보통 3년, 4년, 10년 단위로 했잖아요. 근데 도중에 주인이 바꿔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지상권이라고 해갖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길거리에 그냥 뭐냐면 밀을 뿌리고 뭐 야채를 심었어요. 채소를. 근데 나중에 주인이 가져갖고 그걸 건드리지 못해. 뭐냐면 심은 사람은 인자야. 그래갖고 이게 지상권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당시 이제 뽕나무 이런 것들도 누군가 이제 심어놓으면 그 소유권 인정해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연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사람이 가진 상전이었다. 그러니까 불안 수준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이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상전과 노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정종의 토지 성질 차이 때문에 상전과 노전이라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상전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는 개간된 토지예요. 숙전이야. 그래서 이 숙전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종전의 보유지이기 때문에 국가가 토지를 지급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토지를 추인해 준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 토지나 이런 것들은 뭘 하냐면 주변에 뭘 둘러싸냐면 뽕나무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남의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게 있었나 봐요. 관례가. 그래서 이걸 상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숙전, 종전의 보유지다. 그래서 포기 방식도 급전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를 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추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이 있고요. 근데 이에 반해 노전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노전은 이제 크게 이제 정전과 배전이 있어요. 정전은 이제 뭐냐면 경작지를 얘기하고 배전은 후경지를 얘기해요. 그냥 연작상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전하다가 땅이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지적이고 후경지로 있어야 될 거냐? 여분의 토지를. 그래갖고 이거는 곡식 재배주 매매 세습이 불가능하고 사후가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남, 처, 노비, 농우의 존재 여부에 지급하는 그래서 항무지였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토지는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무지라도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살아있을 동안 숙전화시키고 개간하면 당연히 누구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개간한 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국가가 인정해줘야 돼. 왜냐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개간을 하겠어 안 했어? 안 하겠지. 그리고 개간을 하려고 해도 이제 개간해도 국가가 한수할 시점에 이렇게 내버두는 거냐. 어차피 내 땅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처음에는 항무지를 줬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숙전화되면 이게 개인 토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노전도 점점 어떻게 됐다? 숙전화돼서 개인 토지가 돼. 하여튼 그때는 노전을 청원해 줄 때는 항무지였고 요때는 국가가 이제 토지 소유권을 갖고 개인이 경작권을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때는 표기 방법이 뭐냐면 수전이라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상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개인 토지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아니 노전이나 노전은 이제 개인 토지로 바뀌게 되고 시간이 되면서 상전이나 노전도 상전화됐다고 보면 돼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당나라 때 들어가면 이제 상전 역할을 하는 게 영업전이고요. 노전 역할을 하는 게 구분전이 이렇게 지목이 바뀌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상전은 그러니까 영업전은 국가가 완전 보장성이 강한 토지인데 반해서 개인의 토지가. 근데 노전 그러니까 구분전은 자신의 개인 토지지만 국가가 필요에 따라 공개념에 입각하고 한수할 수 있는 토지다. 필요할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노전하고 나중에 구분전이 이게 이제 자기 토지지만 약간 국가의 공개념에 따라서 토지를 한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예미해. 이게 뭐냐면 지금의 소유권 개념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예미한데, 지금 이제 동시대에서 좀 이해하자면
중국 있죠. 중국은 지금 베트남이나 어떤 국가예요? 베트남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 원칙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뭐 아파트나 토지나 이런 거 매매 양도한다는 거는 소유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용인권, 이용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용권, 용인권이라는 것이 몇 년 단위? 100년, 200년 단위야. 갱신할 수 있어. 세금만 좀 더 내면. 그러면 완전하게 소유권이죠. 근데 국가가 임의대로 어떤 그 목적에 따라 뭐냐면 그냥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항상 여지가 있는 토지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석하시면 돼요. 상전하고 구분전은 나중에 그런 토지는 이제 바뀌었다. 자, 그 다음 마전이라는 건데, 이 마전은 이제 그 한수전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불한수전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두 가지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주로 이제 지급한 토지인데 뭐냐면 그 당시에는 노비도 이제 급증하고, 이 마전을 왜 지급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옷을 뭘로 입었어요? 삼배도 입었죠. 그러니까 마가 필요해요. 대마가. 그래서 말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이거다. 그래서 토지로서 이제 지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토지 국유를 원칙으로 무전 농민들의 토지를 지급했고, 그래서 국민의 재생산 기반 및 국가 재정 기반을 확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 군전제가 지급하고 나서 동시에 무슨 제도를 실시했다고 했죠? 세역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항무지 기간도 활발해져서 부기의 경제력이 향상됐고 당의 균전제 기초로 해서 이제 부병제 기반이 되었고요. 나중에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균전제를 이어받아 가지고 했죠. 그래서 토지를 지급하고 대신에 조용조를 걷고 그리고 대신에 또 뭘 가는 거죠?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균전을 얻어진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토지를 가는 군역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삼일체적 제정, 군전제, 그 다음에 부병제, 그 다음에 조용조. 이런 거와 연결되죠. 이런 것들 보통 균전체제 형성하고 이제 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선비족의 유물경제체제에서 중국의 농경사회로 전환되는 계기를 됐다. 그러면 이제 당나라의 이제 균전제를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여기 빼먹고 있지만 중간에 그 기록에 보면 북지의 군전제도 있고요, 수나라 군전제도 있고 북주의 군전제도 있어요. 근데 그 가감이 이제 없앤 거예요. 없앤 거예요. 예, 뭐 그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앤 거고요. 그러면 당나라 균전제를 보면 일단 당나라 균전 사상적 배경은 전전제에서 보이는 왕토 사상이죠. 이제 이민족들이 이제 대신에 한족도 이제 왕족이기 때문에 그 선비족 내용은 이제 빠졌고, 그다음 호족이 대토지 사회 억제, 농민생활 안정, 조용조에 의한 세소 확보, 부병의 의무 강요. 아까 말했죠. 당나라 군전제 뭐와 연결됐다고 했죠? 조용조하고 부병제가 연결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당나라 균전제가 붕괴되면 조용조 부병제 또한 어떻게 돼요? 유지할 수 없겠죠. 이것이 당나라 중기 때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런 형성들이. 자, 특징을 보면 균전 사상을 바탕한 무전농민,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했고, 귀족 대간의 대토지 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귀족들에게 간품에 따라서 항무지를 지급을 했어요. 추인해줬죠. 우리나라는 수조권을 주잖아요. 근데 중국은 수조권 안 줘요. 뭘 주냐? 그냥 토지를 지급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료귀족들이 그 많은 토지를 지급받고 국가부터 또는 추임받고 이런 사람이 직접 가서 일을 하겠어요? 일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누군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물론 노비를 동원해서 이제 시킬 수 있지만 노비가 이제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동원하냐면 나중에 이제 갱년하든지 갱년. 그래서 여자 예송민들 갱년하고 하거든요. 예, 갱년아 아니면 부곡 같은 사람들 동원해요. 부곡은 그 당시 이제 예송민들. 그러니까 당나라 이제 중후기 때 등장하면 균전제, 관료전을 이제 동원하려고 갱년아, 부곡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국가 권력에서 편입을 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양천제야. 그래서 국가가 양인과 천인으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청인 안에 이제 갱년하는지 부국 같은 것들을 이제 편입시켜서 이들이 원래는 이제 그 귀족들 밑에 있는 이제 뭐냐면 농민들이었잖아. 그래서 이들을 국가 권력을 편입시키려고 했던 제도가 이 양천제였다. 그래서 이 양천제는 균전체를 나름대로 현실 안에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하여튼 관료 영업전 같은 것들을 지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디까지 했어? 영업전, 구분전, 관료전 이런 것도 있고요. 구분전은 이제 노전을 계승했고 영업전은 상전을 계승했죠.
그래서 규분 이념을 상실하고 나중에 국가 권력이 토지 소유 관련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는 토지를 이게 지급했느냐 지급하지 않느냐 가지고 설이 많아. 어떤 사람은 지급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설이 되게 많은 다수설이에요. 다만 국가가 이제 뭐냐면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걸 관리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건 대표적인 구분전 같은 거. 개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지만 공 개념에 입각해서 환수 가능한 토지 이런 것들은 규분전이 나오고 환수 불가능한 토지 영업전이 난다. 나중에도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세의 정확한 부과와 부병제 운영을 호적을 정리하고 정남의 토지를 분급하고 그다음에 간양과 협평 지역이 있는데 간양은 토지가 넓고 그다음에 인구가 적은 지역을 간양이라고 하고요. 협평은 토지가 적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지역을 이제 협평이라고 하는데 토지를 지급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똑같이 지급한 게 아니라 간양은 뭐냐면 토지가 넓으니까 지급 내용보다 더 많이 주는 거고 그다음에 협평은 토지가 좁으니까 뭐냐 인구는 많고 지급량을 적게 주겠죠. 이렇게 이제 융통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균전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지만 초상 비용 마련, 그 다음에 이제 완공과 구간의 영업전, 그 다음에 협상의 간항 이주 시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항상 그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그 원칙이 있는데 예외가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외가 뭐가 되는 거야? 원칙이 돼. 그러면서 이제 제도가 무너져 버려. 학교에서 맨날 그렇잖아. 항상 원칙이 있어. 원칙이 있는데 예외가 항상 좀 있죠. 그럼 예외가 언젠가 그게 원칙이 돼버리고 기존의 원칙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문제점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도 보이고 뭐 당나라도 보이고 다 그래. 사람 사는 사람 사는 데서는 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영업전까지 구분전을 보는데 앞에서 이제 원칙은 이제 세습 불가능한 것은 구분전, 세습 가능한 건 영업전인데 또 해석 가능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토지, 여지가 있는 토지는 구분전, 환수할 수 없는 토지는 영업전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설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게 환수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서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건 진짜 학계에 대해서 견해가 많으니까 관련 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군전법 체제에 대해서 대토지 소유 보장했죠. 이거는 관료적 질서를 강조하는 건데 일단 국가가 지급된 토지도 있고 기존에 그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산수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귀족들이 직접 가서 농사지지 않잖아. 그 가족들이 노비가 있겠지만 노비가 그 고대 그리스 로마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노예처럼. 그러다 보니까 대개본 농민들이 가서 농사를 짓겠죠. 소작인에서.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했다? 부곡이나 갱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곡과 갱녀는 엄밀히 말하면 군전 체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들을 뭐냐면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신분제도를 정비했잖아요. 율령체제 정비하면서. 그것이 이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듣는 양천제라는 것들이 등장한 거야. 당나라 때. 자,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후에 군전제를 붕괴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관료 영업전들이 더 확대돼요. 그래서 나중에 장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고 당연히 많은 장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러다 보면 그때 이제 토지가 없는 유민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어들면서 그 밑에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군전제 붕괴 요인이 이제 내포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요인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외에 뭐 직분전, 공회전 같은 걸 지급했다. 그래서 이제 직분전과 공회전은 이제 주로 현직 관리들에게 주거나 국가의 기관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경작권을 준다고 해도 실제로 거기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간에 대여하는 조전 형태를 실시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거의 강제 동원됐어요. 이것도. 그리고 거기에서 갱년나 부곡 같은 이런 군전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도사나 여간, 승리, 상공인, 간호, 자포, 뭐 태상, 음성인 등등등 간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준을 규정했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뭘 일하죠? 일을 하잖아. 국가의 직역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관리가 아니라 등급이 안 들어가도 일단 먹고 살려고 얘네들 줬고 인신 지배적 성격이 강했다. 그 중에 일부는 천민세력도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는 이제
그 토지가 당해 균전제가 우리나라 가전제와 좀 다른 게 있어. 우리나라 가전 농민은 지급 안 했죠. 근데 여기는 관료들을 뿐만 아니라 농민도 같이 지급을 한 거야. 그러니까 농민과 관료를 같이 대상으로 한 거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원택지는 뭐 가족에게 뭐 3인에게 1물 지급했는데 천민의 경우에 5인당 1물 지급했다 뭐 등등. 자, 근데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요. 실제 운영은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그 토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서 토지가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제 평화 시기가 들어가면 인구가 늘어나잖아. 근데 물론 토지 개간을 통해 토지를 늘릴 수 있지만 한계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간인 영업정, 아까 관료 영업정 같은 장원제가 확대돼 나가면서 어떻게 토지가 실질적으로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균전제 실시했냐 안 했냐 가지고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실시 관점과 그 다음에 부정한 관점 또는 일부 지역 실시하는 관점 있는데, 부정선을 이제 입각하는 문서가 동학문서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풀판 문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각각의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은 투판 문서를 바탕으로 보면 한의 중에 있는 내용인데, 자, 실질적으로 그 수정과 한수의 실속 토지 규모는 작용됐다. 그게 이제 뭐냐면 투판 문서에 보인다는 거야. 한수와 그 다음에 수정이라는 내용이 투판 문서에 보인다는 거고, 근데 이에 관한 동학문서는 이념적으로 국가 권력이 인신 지배와 부가구조의 부세제도의 어떤 기준이지 이걸 실제로 지급한 게 아니다. 이것은 이제 동학문서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각각 읽어보세요. 예, 두 가지 관점이 있고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이건 뭐 관점 두 가지 관점 쓰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자,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균전제가 이제 두 가지 대입된 관점이 있는데 대충 얼무부분인 것 같아. 이건 저희 한의 중에서 적어놓은 건데, 자, 지역 사정에 따라 실시되었고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고 가역의 징수가 주요 목적이었다. 그래서 뭐 수단 균전체제의 이념을 반영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지급보다는 이념적 목적이 좀 강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저기 학교에 가보나 뭐 공무원에 가보면 맨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류상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실제 하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했던 것들 되게 많죠. 뭐 31조 연수도 나중에 41조 연수인가요? 예, 그것도 나중에 천년 뒤에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어. 선생들이 방학 때 놀았냐? 아니 연수 갔냐? 아니다, 이거는 연수라고 하지만 실제 노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실제 연수 간 거다. 보니까 연수 실적도 있다. 어떤 사람은 연수 간 사람도 있고 논 사람도 있다. 그 여러 가지 사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뻔히 알잖아. 거의 대부분 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이따가 뭐 연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연수 가는 것도 노는 거고, 그리고 일부 이제 뭐냐면 진짜 연수 가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아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타임머신 모르니까 모르잖아, 사정을. 그러니까 각기 떨어져 있는 사료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한번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보다는 이제 301페이지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301페이지 2번하고 3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제민족, 여러 민족을 국가 권력에 지배하여 통합하여 국가의 통치체를 강화하는 정치적 이념에서 시행된 중국의 통치제도는 뭘까요, 이거? 균전제죠, 균전제. 답이 이제 2번이 되고 있고요. 보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노조는 15세 이상의 70세까지 정남에게 사신무. 자, 여기 보면 또 상전이 있죠.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당의 균전제와 그다음 북의 균전제인데, 당의 균전제는 그거 없죠? 노전 상전은 북의 균전제고, 그다음에 노비나 소까지 집어넣은 거는 당연히 북의 균전제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어봤고,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314페이지 펴보세요. 314페이지
30번이요. 자, 다음 미추진 급전이 가감될 수 있는 사항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잠깐만요. 급전이 가감될 수 있는 사항을 써보고, 이 당시 균전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 가지 이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물론 정남에게 영업정 20무, 구분전 80무를 지급했다. 요 내용들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감할 수 있는 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토지가 넓고 인구가 적은 지방과 그 반대로 뭐 늘릴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땅이 그 좁은 지역으로 따라서 급전이 가감된다. 그러니까 더 지급할 수도 있고 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자, 예외 규정은 일반 서민이 가난해서 초상을 치를 수 없을 때 땅을 처분할 수 있다. 그다음 완공 구간의 영업전도 처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합항에서 가나고 이주할 때 처분이 가능. 아마 예외 규정 중에 그 첫 번째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일반 서민이 가나에 초상을 치를 수 없다. 제사를 맨날 지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사 비용 없으면 그 명목으로 그냥 갖다 파는 거죠. 시민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장원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남북조 시대 이제 사회와 경제 문화를 볼게요. 아직 당나라 했지만 당나라 때는 아니에요. 아까 균전제 연결됐기 때문에 당나라 때 잠깐 언급한 거고요. 자, 그걸 이제 볼게요. 이 남북조 시대 사회교육, 남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래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없긴 없는데 일단은 수능에는 몇 번 언급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사회가 어떤 건지 어떤 사회인지 좀 볼게요. 일단은 그 남조의 사회 전반적인 특징들은 호적이 이제 있었다. 요때 호적이라는 건 주의할 것은 오랑캐 호자가 아니야. 이거는 지방의 호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의 이제 호적들이 이제 뭐냐면 대토지 소유를 있고 일족이나 무역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들이 이제 전환시 때부터 해갖고 성장해서 이들이 항촌 사회를 장악을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남조도 실제 경제력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호족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방에 예전에 강남에 살았던 토착 민족 있죠. 토착 유지들, 이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막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이제 들어왔던 북내 귀족들, 그들도 일부 이제 대토지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동시에 지배계급 구조를 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남조의 이제 지배 구조다 보시면 돼요. 크게 이제 남조의 지배 구조는 귀족들은 교송과 오송으로 나눠요. 교송과 오송. 교송은 이제 뭐냐면 이게 교만하다 교자거든요. 예, 아마 교만한 그 귀족들 같아요. 그래서 그 북방 귀족들 얘기야. 북방 귀족들. 그 얘네들이 쫓겨서 내려왔잖아. 근데 이제 쫓겨서 내려올 때 얘네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군사력을 가지고 왔어. 군대도 왔었고 선진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내려온 귀족들과 또 거기 안에서 또 나중에 내려온 귀족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처음에 내려온 귀족들이 조도 귀족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온 귀족들이 만도 귀족들인데, 처음에 내려온 귀족들이 좀 상위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문벌 귀족이라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내려온 귀족들은 이제 하위 귀족이라고 해. 이들을 보통 한족이라고, 그러니까 한인이라고 하죠, 한인. 근데 실력은 누가 갖고 있냐? 처음에 내려온 귀족보다도 나중에 내려온 귀족들이 갖고 있어요, 이 한문 세력들이. 그래서 이들이 되게 이제 뭘 가지고 있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 그래서 후에 이제 송제 양진에 세웠던 건국 세력들이 되게 누구냐면 요 한문 귀족들. 그러니까 북내 귀족이지만 북방 귀족이지만 나중에 들어온 귀족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착 귀족이 있어. 이 토착 귀족은 뭐냐? 오성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오나라 그 말을 썼기 때문에 오성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땅이 넓기 때문에 그 북방의 언어와 북경 쪽의 언어와 그 다음에 강남 쪽의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처음에 한족 정권을 환영했어요. 왜냐면, 위에 556구 있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제 환영했기, 또 권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동진에 처음에는 초창기 때 협력했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받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호족이라도 이제, 한족에 편입돼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교송보다 뭐냐면 차별받고, 얘네는 백적인데 반해서.
그 다음에 남방이 5를 방언원에서 백척받고, 예전에 이제 북경어 쓰는 얘네들은 강남 양쯔강 쪽에 있는 상해어나, 그런 것들 쓰잖아요. 강동어. 이렇게 쓰니까 또 정부 요직에도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은 있죠. 근데 이들은 또 뭐냐면 뭘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력을. 예.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교성 처음 내용 그 사족들은 문벌귀족인데 상대적으로 볼 땐 경제력과 군사력은 별로 없어. 뭐만 있는 거야? 건의만 있는 거야. 건의만. 그리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뭘 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미천은 없는 거야. 미천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족계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그 만도귀족과 그다음 오송귀족 같으니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경제력이나 군사적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권력과 권위가 분열된 시대라고 해요. 권력과 권위가. 보통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뭐도 갖고 있죠? 권위도 같이 있어. 예. 근데 이 시대는 이상하게 권력과 권위가 이제 분열돼 있었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중심한 권력 하나의 질서와 또 아까 이제 국군 중전제도 안에서는 사회적 질서가 각기 달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권력과 권위는 여러분들 아시죠? 의미가. 권력은 상대방의 나의 의사를 상대방을 강요할 수 있는 힘이야. 권위는 영향력이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와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예인들이 왔다.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 오면 막 그냥 한호하잖아. 그래서 오늘 갖다 바치고 그러죠. 이런 것은 권력이 아니죠.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권위에 해당하는 거지. 트와이스 오면 그러잖아요, 다들. 근데 권력은 뭐냐면 내가 트와이스나 여자친구 아니어도 시키면 예의하면서 뭐냐면 복종할 수 있는 거나 제도적으로 마련한 이런 것들 권력이다 한다. 그래서 교감이나 교장은 뭘 갖고 있는 거야? 권력을 갖고 있는데 교장과 교감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또 동시에 뭐도 갖고 있어? 권위가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귀족사회가 남조사회를 이제 볼게요. 앞에서 말한 것이 권력과 권위가 분열되어 있었고 사회적 권위는 세족들이 되게 우세했어요. 그때 이제 세족들, 그래서 한문들은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한문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높은 지위가 있어도 세족하고는 동선 통혼을 못해. 동석은 뭐냐면 같이 앉을 수가 없고, 통혼은 뭐죠? 같이 결혼할 수가 없어. 만약 결혼했다면 그냥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야. 거의 뭐냐면 한문세력하고 또 돈을 보고 결혼하냐. 그런 식의 이제 욕이 나오고, 그래서 한문이라도 고관이라도 세족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국가 권력, 심지어 황제조차도 같이 앉아도 안 앉아. 명령을 거부해. 그만큼 이제 그 세족대의 권위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다음 문벌귀족들이 정사를 청시한다. 그러니까 문벌귀족들이 되게 이제 원했던 지역 그 자리가 뭐냐면 등급은 높은데 간품은 높은데 할 일이 없는 자리야. 근데 그게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바꿔 막 기거랑이나 이런 저자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이제 뭐냐면 계속 바뀌니까 당연히 신문 능력도 없겠죠. 신문 능력은 누가 갖고 있냐? 한문들이 갖고 있는 거야. 군사력도 누가 갖고 있죠? 한문이 갖고 있죠. 그리고 경제력도 나중에 가면 딸려요. 한문들이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정치력도 없지, 군사력도 없지, 그 다음에 행정력도 없지, 글도 못 써, 머리는 텅텅 비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아무리 권위가 높다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예전에 선조들이 삼국지 시대 때 뭘 활동했다. 맨날 그런 거야. 익명 게시판에서 내 학벌이 어떻다 하는데 자기는 지금 인고생이거든. 똑같은 거죠? 예. 그러면 그 생활이 계속되면 인고생 생활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서울대 나왔고 연고대 나왔고 아무 쓸모 없잖아.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난들 후경의 난을 계기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문화예술이 발달되고 천당이 유행됐다. 노장사상. 이건 좀 뒤에 이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시대는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서 그 국가의 관료적 질서, 강과 민의 질서와 그 다음에 문벌적 질서, 사와 서의 질서가 동시에 존재했다. 그렇지만 6세기 이후 아까처럼 귀족사회가 이제 쇠퇴하고 후경의 난을 계기로 붕괴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수당시대 때 귀족들은 이 남조에 있는 귀족들이 아니에요. 대북귀족이나 강동계통의 귀족, 상동귀족 이런 귀족들이었죠. 자, 그 다음 북조 같은 게 좀 경화다는데 하위사상을 바탕으로 간직 진출을 기피했어요.
종교 의식이 강했고, 그렇지만 조금씩 이제 일부 세력들이 이제 북주에 이제 종사를 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들이 이제 상동귀족들 있죠, 최호 같은. 근데 이들도 그 국사 피라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탄압하라. 그렇지만 그래도 안에서 상동귀족 안에서 일부가 등용이 됐어요. 그리고 북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문벌귀족 사회가 뭐냐면 그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라 남조처럼 국가 권력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국가 권력에서. 그래서 국가 권력이 의미대로 만들어가지고 성족 분정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분 중정제도 만들어갖고 임의대로 만들려고 했죠. 문벌귀족 사회를. 그거하고 이제 남조는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이제 국가 권력과 별개로 만들어진 거고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연결돼서 이게 이제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삼국시대부터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 때 특징이 뭐냐면 이때부터 강남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해요. 강남이. 그래서 예전에 강남은 거의 습지였어요. 습지. 지금처럼 평야지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갈대나 늪지 같은 것도 있었죠. 아직 개간이 안 돼갖고. 그래서 개간할 필요가 없었고. 근데 삼국시대는 오나라 때부터 조금씩 개발해서 동진 남조 시대를 거쳐가지고 본격적으로 개발돼요. 이 강남 6조 세력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56국이나 이렇게 해서 그 하북민들이 대규모 강남을 들어오게 되는데 인구가 이동을 하면 인구만 이동하는 게 아니죠. 뭐도 가지고 오죠? 기술도 가지고 오잖아. 그래서 하북에 발달된 농경 기술이 어디에 전파된다? 강남에 전파돼. 그리고 강남이 이때부터 국가 권력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게 돼요. 그러면서 강남의 특징이 양쯔강조의 특징이 일단 개발이 되면 뭐야? 노른자 땅이죠. 그래서 늪지를 메워갖고 평화를 만들고 하면서 인구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발달되고 늘어나고 수도자극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하북 지역은 분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쪽 강남은 분식이 아니라 쌀 먹는 문화예요. 예. 그래서 예전 하북은 밀을 먹지만 여기는 쌀을 먹고 수도자극이라는 건 쌀 농사를 주로 하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잠, 제사, 제철업, 제련, 조선업 같은 게 발달됐고 상업도 발달됐고 그 다음에 건강이나 강릉, 성도 등등 해가지고 대도시가 번영됐고 특히 외국과의 무역인 남해 무역이 이제 발달됐다. 남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해 무역이 이제 발달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서 경제력이 남북이 분산되면서 생산력 차이가 좀 축소돼. 그래서 나중에 수나라 때 우리가 양제와 무리제 때 강남에 운하를 놓잖아요. 운하도 강남의 생산량을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 강부 이동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당나라 후기 때 들어가면 아예 강남과 강북의 그 생산량이 역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강북 때 역전돼 송나라 때는 이제 강남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이제 경제 중에 양쯔강 하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강남 개발이 남북조 시대 때, 동진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의 문화를 이제 볼게요. 자, 남북조 시대의 문화의 특징은 귀족 문화가 발달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유교만 강조했죠. 근데 이제 유교 외에도 여기 노장사상이나 불교라든지 등등등 여러 사상들을 수용해요. 이런 것들이 안시가온이라는 그 가온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문화의 다양성, 서양 문화 불교가 도입되고 특히 불교는 이제 도입은 이제 한나라 때 후한 때 도입했지만 널리 일반화된 건 언제 때냐면 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요. 그래서 불교는 나중에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유교 윤리가 퇴색되고 대신에 노장사상을 바탕한 천당사상, 중립치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불교가 발달하고 염세주의 등등등 개인주의고 인간중심적 지배층 위주가 있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북방 문화는 좀 달라요. 그래서 북방은 유목민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 강건하고 소박하고요. 소박하다는 말은 어떤 특징일까요? 문화적으로 뒤틀어졌다는 말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소박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교적 권위가 종속됐기 때문에 왕과 귀족 관계에서도 왕권이 강해졌다. 황제권이 불교 문화가 발달됐고 불교 문화가 이제 좀 차이가 있죠. 남조의 불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귀족 불교적 성격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백제가 남조 불교를 받았기 때문에 귀족 불교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북방의 불교는 북방의 불교는 귀족 불교보다는 호국 불교 적 성격이 있고 왕주불 사상이 많아. 왕이 공보다 부처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죠. 그래서 국가의 보호 아래 발달했다. 자, 그러면 불교의 이제 발달 과정을 볼게요. 예전에 뭐 기출문에 나왔던 게 이건데, 불교가 처음부터 딱 들어왔을 때, 널리 확대된 건 아니에요. 후한시대 때는 그렇게 확대하지 못했어. 그러다 언제 확대됐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확대돼요. 불교가. 그래서 시대적 혼란, 유교적 어떤 중화주의 쇠퇴, 윤회삼상의 사상 유행, 주술적 호국적 성격 내포 등등 해갖고,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불교의 대중화 배경을 써야 되겠네. 대중화 배경. 대중화 지우고 그 밑에 대중화 배경. 그리고 그 옆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널리 확산됐다. 대중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발전 단계를 이제 볼게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자, 1단계는 이제 뭐냐면, 후한시대 때, 그래서 또 동진시대까지 이제, 불교 형태를 만드는데, 이때 불교는 격의불교라고 해요. 격의불교. 격의불교. 후한부터 동진시대 때 불교를 격의불교라고 하는데, 자, 이 격의불교라는 건 뭐냐면, 격은 불교의 뜻을 헤아리다는 것이야. 그래서 불교의 뜻을 헤아리다. 그래서 이제 그는데 격은 이제 불교의 뜻을 헤아려다는 의미에서 격이라는 의미를 붙이냐. 불교의 뜻을 헤아린다. 근데 이때 헤아릴 대상 뭘 통해 헤아리는 거죠? 노장 사상을 통해서. 네, 노장 사상을 통해서 헤아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반야경의 공인한 개념 있죠? 이걸 노장사의 무로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야.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이거 예전에도 한번 한국사 관련돼서 나왔어요. 고구려가 초창기 때 받아들인 불교는 격의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1단계 불교. 이때 이제 그 불교 경전을 고역경이라고 해요. 고역경.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활동했던 승려들은 주사행, 법헌,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했고요. 그 다음 2단계 남북조 시대 때 넘어오면서 이제 불교 경전을 종전에 이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해석하는 거는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 그래갖고 불교 경전을 직접 인도에서 가지고 와서 번역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구마라스비야. 예. 그래서 이 구마라스는 후진 왕조에 들어와서 그 당시 56국 왕조 중에 후진이 있었어요. 국사가 되었고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불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고역경은 좀 약간 엉터리 번역인데 이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의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구마섭은 이 사람이 이제 다문화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쿠차고 그 아버지가 인도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와갖고 중국어도 능통하고 이 사람은 5, 6개국어를 능통해요. 그리고 중국 문화도 알고 그 다음에 인도 문화도 하고 서양 문화도 알아. 그러니까 그 인도의 범어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한 거야. 이 번역도 상당히 잘해야 돼. 의미 있게. 그래서 지금도 그 뒤에 이제 신역경이라 해가지고 누구야? 신역경에서 현장이 번역한 그 불교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보고 있어. 왜냐면 그 현장의 불교 경전은 직역이 좀 많아. 근데 이거는 좀 의역이 많아. 그래갖고 중국의 문화를 고려해가지고 번역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있고 그래서 구마습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역경이든 구역경이든 불교를 교리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어휘가 확대됐어요. 언어생. 그래서 우리가 2판, 4판, 찰나 이런 현재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불교식 용어야. 불교식 용어.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 용어가 이제 들어와갖고 우리 생활에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불교식 조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불교 경전 번역의 전반을 거쳐서 이제 큰 어휘에 이제 중국어 확대에 기여했고요. 그때 이제
그 불도증이니 도안이니 구마스민이 있는 서역승들이 유명했고 남조의 회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율과 선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선종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선종은 나중에 수단 거쳐면서 이제 중국 제1불교가 되죠.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삼무일종의 범란. 외워두셔야죠. 태무제, 북의 태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 북제 무주, 무제, 당의 무종. 해창패불이라고 하는데, 해창패불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후주의 세종. 그래서 무가 몇 개 들어갔죠? 세 개가 들어갔죠. 후주의 세종 하나가 들어갔죠. 종. 그래서 이걸 삼무일종이라고 해요. 삼무일종. 자, 그래서 3단계는 앞에 이제 2단계 불교는 이제 중국의 불교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3단계는 중국의 불교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인도의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2단계는 그걸 이제 3단계에서는 인도의 불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우리식 불교를 만들자는 거야. 이제는 중국식 불교로. 그러니까 수당 때는 이제 불교가 중국화돼요. 그래서 그때 중국화된 불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태종, 선종, 정토종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이 되고요. 현장이 이제 서역에 파견된 불교를 가지고 와서 번역하죠. 신역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선종 그 당시 제1종이었죠. 제1종파. 지금도 거의 지금 불교 종파는 70% 선종이야. 선종. 정토종도 의미가 있는데 정토종은 뭐가 의미가? 불교의 대중하고 관련돼 있어요. 근데 제일 중국화된 불교는 선종이에요. 중국 애들이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말하는 걸. 그래서 되게 중국어를 보면 상당히 단순하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면 얘는 뿌 그런 거야. 어머니 하면 마 그런 거잖아. 얘들은. 예.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를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얘네들은 딱 한마디만 딱 거기에 핵심적인 언어들만 딱딱 내뱉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종이 딱 그 중국적인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져. 거기에다 예전에 노장사상 있죠? 도가 요소 이런 것들이 또 선종에 또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종이 중국에선 상당히 제일 종파였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근데 주의할 것은 선종은 중국의 선종 엘리트 종교예요. 우리처럼 선종이 이제 대중화된 게 아니라 엘리트 종교야. 그래서 일본의 선종이나 중국의 선종은 그 당시 엘리트 계층들, 지식이나 사무라이 계층들이 주로 믿었던 종교야. 대중화된 종교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정토종이 안 들어왔잖아. 근데 정토종을 널리 보급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종이 뭐죠? 선종이기 때문에 선종이 꼭 대중화된 불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중국은.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제가 지금 중국의 불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 불교 과정과 이제 같이 연결돼서 동아시아 책에 있는 내용하고 관련돼서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거기 보이시죠? 제가 이걸 그 갤럭시 그 5인가 6 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들어봤거든요. 슥싹슥 하면서. 예, 좀 엉망일 거야. 그런데 이제 일단은 한번 보기는 이제, 좋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정리, 쭉 해봤으니까요. 자, 거기 좀 약간 곤칠 게 뭐냐면, 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능 뒤에 이제 있는데, 신수의 북악파가 아니라, 이게 잘못 썼어요. 북악파가 아니라, 북종선으로 곤치세요. 북악파는 저희 하원종과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이거 잘못 썼는데, 북종선으로 곤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면 또 잘못된 게 있죠. 남악파가 아니라 이거 뭐겠어요, 당연히. 남종선이죠. 예, 이거 곤치시면 돼요, 여기. 북악파, 남악파는 이제 하엄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도표를 보면 먼저 원시의 불교가 있어요. 원시의 불교는 석가모니가 이제 이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교단이야. 근데 이 원시불교가 이제 부파불교 넘어가거든요. 부파불교는 뭐냐면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단일한 교단에서 파가 나눠져서 이걸 부파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부파불교 크게 이제 뭐냐면 상자부 불교하고 대정부 불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상자부 불교와 대정부 불교가 여러 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대중부 쪽은 없어져. 요때 주의할 건 대중부는 대승불교가 아니에요. 다른 거고. 그럼 상자부도 있는데 상자부 안에 여러 파벌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대승불교야. 그러니까 원래 대승불교는 상자부 불교에서 출발한 종파예요. 이 종파가. 그래서 BC 1세기 때 이제 대중화 운동을 펼치면서 갈라져 나왔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갈라져 나오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갈라져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밀교가 있고 형교가 있어.
자, 밀교와 형교는 차이점이 뭐냐면 깨닫는 방법이야. 밀교는 뭐냐면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깨닫아. 그래서 이제 이 밀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밀교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죠? 남화교죠. 남화교. 근데 남화교는 이제 티베트 종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중국식 불교는, 그리고 통일신라에 영향을 미쳤던 밀교는 진원종이에요. 진원종. 이 진원종은 중국식 밀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영향을 미쳤던 밀교죠. 그 다음에 이제 형교인데, 형교는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화려한 의식이나 부족을 통해서 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경전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걸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형교라고 하는데, 형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뭐 중간학파가 있고, 그다음 유식학파가 있고, 율종 있고, 정토종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정토종에도 있네. 그 곤치세요 이거. 아 이거 오타가 났네. 예. 정토종은 이제 그 대중화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나무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정토종은 이제 예전에 설명했고, 거기 보면 중간학파하고 이제 유식학파 있는데, 요들의 논쟁이 무슨 논쟁이라고 했죠? 공유 논쟁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가 이제 합쳐진 게 청태종이에요. 그리고 유식학파의 대표 중에 법상종이고요. 그 다음에 삼론종, 하엄종은 중간학파 계열이고, 그래서 법상종에서 영향을 받은 게 유식학파 계열에 또 발전된 게 선종이야. 그래서 이 선종이 중국 최대 교파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중국화된 불교 중에 제일 중국화된 불교야. 선종이. 근데 선종도 이 오가실종이라 해갖고 여러 파들이 있어.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북학파란다. 북종선하고 남종선이 있어요. 북종선은 하북 지역에 있는 학파고요. 남종선은 강남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북종선이 점점 없어지고 남종선 통합이 돼요. 이게 북종선은 이제 뭘 중요시하냐면 깨닫는 방법 중에 점수를 강조해. 점수. 근데 남종선은 도노를 강조하죠. 그래서 도노 점수 아시죠? 그다음 진의리. 그래서 진의리 그 당시에 이제 불교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노가 먼저냐, 점수가 먼저냐, 이렇게 논쟁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 진우는 어떤 식으로 했죠? 도노를 먼저 강조했죠. 먼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된다. 도노 점수. 지금도 그렇죠. 임용시험도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 교사가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어야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그게 원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노를 강조해. 근데 도노를 먼저 점수하자. 근데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도노는 이제 뭐냐면 선종이고 점수는 교정이다. 이거는 잘못 해석한 거야. 이거는 뭐 교선 통합 논리가 아니라 이미 이제 그거는 그 선종 안의 통합 논리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해능이라는 사람 있죠. 깨달 해능이 이제 있고, 거기 청원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남종성파가 있는데, 그 청원파보다는 이제 남종성파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임재종 있죠? 가나성 강조하는 임재종도 남종성의 한 파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한다? 오가 칠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선종의 파들도 다 어디서 건너온 거다? 중국에서 건너온 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에어컨이 이렇게 좀 꺼진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래요? 안 나와요? 지금 24도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처럼 있지? 덥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불교와 관련된, 중국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해봤고, 도교 아까 처음에 언급했죠? 예, 그래서 노자, 장자부터 시작해갖고, 항로수이나 오두미도 태평대에 거쳐서 도교 발전됐고, 대표적인 게 이제 가동의 포박자, 도교 발전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고, 구겸지부터 이제 보통 조교가 종교 발전됐다고 했죠? 신천사도는 예전에 오두미도가 이제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이제 했고, 그 신천사도 얘기했을 거예요. 원래는 그 남천사도가 있고, 북쪽에 만든 게 신천사도고, 나중에 수당 때 거쳐서 선사도가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북위에서 국교가 발전되고, 유교 청년설 약점에서 도교 청년설을 선언했다. 그래서 중국 통제 청당설, 약간 문제 풀어봤죠? 그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학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문학과 역사가 경학과 대등한 지위를 획득했다. 그래서 문학을 강조했고 역사가 경학과 대등한 지위를 획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역사가 어디에 속했죠? 경학에 속해 있죠. 경사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역사가 경학과 대등한 지위를 획득한 만큼 상당한 높은 지위를 했고요. 그때 이제 역사서도 많이 만들어져. 삼국지, 뭐 후한서, 위작 이런 것들 사서가 편찬했는데 요건 정통사서인데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수당 때는 주로 국가가 만들었죠. 요때부터는 개인이 만들어요. 이전까지는. 요거는 그래서 개인이나 집안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편찬한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고감지라고 해서 그 예술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제 보면 문학과 예술이 결합되면서 독립된 예술 장르가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사륜병렬체가 형성됐죠. 여긴 그래서 사륜병렬체에는 문학 형식이 등장했죠. 그래서 소명태제 문선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작품들 보면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작품들 보면요. 거기 고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계지. 그래서 고계지가 그 당시 여삼전도 같은 작품을 썼죠. 동진의 화가였던 고계지의 대표적인 작품이 여삼전도. 그 여삼전도는 두 여인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예, 그 인물을 많이 그렸고. 그 다음에 글로서 유명한 게 이제 누구죠? 왕이지죠. 그래서 왕이지, 그 낭정서, 낭전첩 이런 것들 이제 썼고. 그래서 또 있고, 그 다음 도연명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거대사라는 거 있죠? 기거대사. 기거대사는 작품을 썼죠. 그래갖고 이런 작품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303페이지 펴볼까요? 위진 남북조와 관련된 총괄평가 303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중국의 사주병류체가 쓰여진 시 중에 하나이다. 이 작품에 이제 그 반영된 사상 두 가지 쓰시오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기거대사와 관련된 거야. 기거대사. 그래갖고 이제 동진시대 때 이제 그 기거대사, 도연명이 쓴 기거대사가 있는데, 자, 요게 반영됐던 이제 그 사상은 뭐냐 하면 노장사상과 천당사상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31번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 31번 문제 보면 그 다음 기역의 불경을 번역을 주도했던 사람을 쓰고 니은의 불경 번역이 중국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승려 현장의 성은 진이고 나주 억산 사람이다. 대업의 말년에 출가하여 널리 경론을 통달하게 되었다. 예로부터 전해준 불경에 잘못된 번역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예로부터 전해진 불경들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 구마르스위 편찬한 그 뭐냐면 구역경을 말해요. 그래서 구마르스 쓰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이제 새롭게 신역경을 했죠. 범어를 가지고 이제 중국어 번역을 했는데 자 이걸 이제 의미는 뭐냐 수만 자에 달하는 새로운 글자와 어휘를 창조하게 되음으로써 중국어의 어휘와 내용이 불경을 통해 다양해지고 풍부해졌고요. 불교 사상이 점차 중국의 정통 문화, 새로운 문화 요소 발전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면 당대 기읒과 니은의 대립으로 일어난 사건의 명칭을 써보고요. 디귿 시기의 불교의 이해 방식 특징을 한 줄로 이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기읒과 니은은 이제 아까 도교와 불교죠. 이 도교와 불교의 이제 그 뭐냐면 그 대립, 삼물중의 벌람 중에 당나라 때 일어났던 불교를 뭐죠? 당나라 무종 때죠. 이걸 해창패불이라고 해요. 해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무종 때 연호를 말하죠. 그래서 해창연도에 그 당시 불교의 패불 사건이 나왔다. 이걸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디귿 시기에 후한 때 와서 중하의 땅까지 전했다. 이해 방식 특징. 자, 후한부터 동진까지는 무슨 불교 방식이죠? 격의불교죠. 격의불교. 그래서 격의불교 특징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노장사상을 가지고 불교 사상을 이해하는 격의불교 형태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그 관련돼서 이제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273페이지 펴볼까요? 273페이지 4번 문제, 기출문제. 자, 위춘 기억의 사상적 특징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승려의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디귿의 내용을 쓰고 위추신 니은의 내용을 토대로 태문의 종교 정책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격의불교가 나타났다. 이렇게 있는데 격의불교의 사상적 특징은 노장사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야. 근데 어떤 분은 이 노장사상이라고 하지 않고 도가를 가지고 도교를 가지고 불교를 이해했다는데 도교는 좀 아닌 것 같아. 도교하고 노장사상은 달라요. 예, 노장사상은 도가를 의미하는 거고 도교는 나중에 노장사상과 함께 여러 가지 학문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의 여러 가지 술법 등등등을 합쳐서 도교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쿠차 출신의 누구죠? 구마라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거기 이제 구겸지의 신법은 그 악장을 통해 계를 안개했다. 교단의 계율을 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정책 같은 경우에는 태무자가 기뻐해 구겸전을 높이고 받들어 신법을 천하에 선포했기 때문에 도읍이 크게 성행했다. 이건 도교를 국교화시켜서 폐불사건을 일으켰다. 요거 이제 한번 쓰시면 돼요. 문제가 좀 다독해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가. 근데 구겸지의 신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거 어디서 찾았냐면 그 중국 사람이 쓴 책에서 찾았어. 거기 구경지의 신법에 관련나오는데 어떤 분 그 얘기 하더라고. 이게 동계를 해석해서 신천사도의 성님 도교 교단의 체계와 통합인데 맞지가 않아 이거는. 그래갖고 그 내용이 없어요. 동계에 그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동계 구경지의 신법 전혀 없거든요. 한일도 없고 자기가 그냥 응역한 거지. 그냥 그렇게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지. 근거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근거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 근거는 4편에 있어요.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 악장을 통해서 계율을 안개한 게 신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분은 계속 이제 해석할 때, 예상담을 할 때, 근거 없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뭐냐면 근거 없이 얘기하고, 출제 교수는 그럴 것이다 하고, 그럴 것이다. 우리 수준에는 안 맞는, 이거는 자기의 믿음인 것이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가끔씩 그게 맞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들어온 정보에면. 그러니까 나는 교수들이 상당히 똑똑한 줄 알았더니, 못 오는 교수도 상당히 많더라고, 의외로. 그게 아닌데, 나중에 이게 답이,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사유수 쓰는 교수도 많더라고요. 대구 모임 때 그걸 제가 느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였죠? 그게 애니첼리 있죠? 그 애니첼리 잘못 낸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걸 냈던 교수님이 서양사 교수님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평가원에 사유수 썼대. 그러니까 이제 서양 기타사 부분은 이제 원칙이 있어. 교과서만 내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상에선 교과서나 지도서는 그게 맞다. 결국 애니첼리가 탄지마트 때 해체됐다. 이거 근데 팩트가 틀렸잖아. 교과서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또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는데, 보통 동양사하고 이제 서양사 교수가 기타사 문제를 한 문제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낸 교수님이 이제 서양사 교수가 이제 낸 것은 오스만 트루크 낸 거고, 그럼 요번에 이제 당연히 동양사 교수가 들어서 내겠죠? 그러면 동양사 교수들은 갈래다 1번사를 내요. 1번사. 근데 1번사를 냈는데 되게 낼 수준이 보니까 지금 오스만 트루크 그 틀린 거 보니까 그렇게 깊게 낸 것 같지 않아. 고작 교과서 수준에서 이제 낸 것 같은데 그냥 교과서만 봐도 될 것 같아. 예, 아탄세 1번사까지 볼 필요 없고 교과서하고 그 기출 있죠?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냥 그 정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1번사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어떤 분은 작년에 그 메이지 유신 나오지 않았냐 할극. 근데 그거는 이제 들어보니까 요번에 문화대혁명 낸 교수님 있죠? 그분이 대구의 무슨 대학교 이름 밝히기 좀 그런데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한중일 공통된 문제 한번 내보겠다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대요. 그래서 한 문제 낸 거야. 그러니까 뭐 평가원 지침과 관련이 없이 그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동아시아 책 가지고 공부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교수님은 다음에 안 들어가. 요번에 2년 동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 저 관심 있는 그 부분이 중국 공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중국 공산당 문제를 낸 거야. 그리고 요번에 이제 속학부 부분도 네, 그분이 냈대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 제자가 직접 듣는 얘기인데 그 답이 양모운동 있죠. 양모운동이래. 나도 놀랬어. 나도 범법 자강운동이라든지 양모운동 패배로 해갖고 그 관련된 내용을 냈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부분을 어디에서 냈냐면 중국 근현대사라는 책이 있나 봐요. 그 자기 번역한 그 5권짜리 책이 있는데 거기에 상권에서 거기에서 뺏어 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책을 사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 2년 동안은 이제 합격할 테니까 근데 저는 여기 뭐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 그 교수님이 2년이나 3년 뒤에 또 들어오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 또 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나왔던 것들 그 중국 근현대사 그 책 가지고 낼 것 같아서 이거 걱정이에요. 하여튼 예. 근데 확실한 건 이번 연도에는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 보지 마세요. 그냥 예. 이번 연도만 이제 딱 들어가고 2년 동안 안 나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전에 교수님 있죠. 양무운동, 범법자가운동, 강서신정 같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주제에서 냈던 교수님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보다는 근대사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예,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